문제 드린 신혜손입니다. 18년도 1회 제4과목 노동시장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노동시장이 생산물 시장과 다른 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2번, 4번 읽어보시면 별 무리가 없는 내용이고요. 3번 보시면 일반 상품과 달리 노동력 상품은 비교적 동질적이다 아니 이질적이다. 왜냐하면 노동력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마다 성향과 능력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과 달리 노동력 상품은 이질적이고 그로 인해서 노동시장은 단일한 시장이 아니라 다원적 시장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고쳐놔야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62번 노동 수요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차 필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2차 실기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딱 4가지가 있다고 했죠. 노동 수요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즉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2번에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이렇게 하면 되고 3번에 노동의 대체 곤란성이라는 얘기는 대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대체 곤란성이 커질수록 즉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작을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작아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대체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자본을 들 수 있다고 했었죠.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 공급 탄력성으로 고쳐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본 같은 것이 공급되어지는 탄력성에 따라서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이렇게 증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3번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미숙련 노동자의 축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용 확대가 아니라 고용 축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고용 축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실업자나 또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에 구매력이 증대되어진다. 시중의 통화량이 증대되어지면서 유효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구매력 증대돼요. 그리고 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역시 보장이 되겠네요. 4번의 경영 합리화 유도라는 얘기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노동 비용이 상승하게 되겠죠. 노동 비용이 상승하게 되니까 이 경영자 측에서는 구조 조정 등의 경영 합리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도 이렇게 해서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64번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에서 후방으로 굴절된 부분은 이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은 뭐 1차, 2차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해요.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대충 그래도 되겠죠. 이제 임금이고요. 여기가 노동 시간인데요. 임금이 증가할수록 노동 시간도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임금을 증가시켜도 노동시간, 노동 공급시간을 줄이게 되는데 이 임금을 증가시킬수록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이 시점까지는 바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고요. 이 WO 이후 이 지점에서는 임금을 증가시켜도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는데 이때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4번이요. 임금 변동에 따른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부분이다. 4번이 맞는 내용이겠죠. 65번 노동에 대한 수요가 유발 수요인 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유발 수요는 다른 말로 파생 수요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간접 수요라고도 해요. 유발 수요라는 의미를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동에 대한 수요, 다시 말해서 기업체에서 노동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소비자들의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근원적으로 기업체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소비자들이 그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발된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자동차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경영진의 결정이요. 경영진이 왜 자동차 생산을 증가시키겠어요? 소비자가 이 자동차를 무지하게 많이 찾거든요. 즉 소비자의 자동차 수요에 대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 내용이 바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유발 수요인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다. 66번이요. 기업별 노동조합 네 가지, 기업별 그리고 산업별, 직업별 또는 직업별은 직종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일반 노동조합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미 앞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인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1번은 맞는 것이고요. 2번도 맞고요. 3번이요. 이 기업별 노동조합은요. 이 노동조합 회원들과 사용자와 모두 다 밀접한 아주 친한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어용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의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67번.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요인. 역시 앞선 우리 기출문제 풀 때도 내부 노동시장의 그 특징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형성 요인, 장단점에 대해서 잘 정리했었죠. 여기에서도 지금 콕 집어 해설과 꿰뚫어 보기를 통해서 정리가 완벽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떤 내부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맞출 수 있고요.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일단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요인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숙련의 특수성이에요. 두 번째, 현장 훈련이요. 현장을 통해서 선임자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업 내 관습이요. 여기 그냥 관습으로 나왔죠. 그리고 네 번째가 기업의 규모와 그리고 장기 근속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번은 해당이 안 되네요. 68번. 일단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거 바로 클로즈드 샵과 오픈샵의 중간 형태인 유니언 샵이었잖아요. 샵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한 바 있었죠. 4번에 나와 있는 노동조합원 우대사업장 프레퍼렌셜 샵은 역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어떤 채용이나 단체 교섭의 결과를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9번. 기업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잘 나갈 때는 직원을 자유롭게 채용하고요. 그리고 불경기 때는 쉽게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1번 좋고 3번, 4번 다 좋은데요. 4번에 정규직 중심의 인력 채용을 해버리면요. 어려울 때 쉽게 해고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인력 운영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70번. 보상 임금 격차의 예요. 보상 임금 격차라는 거는 특정 직업에 존재하는 불리한 측면을 높은 임금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나타나는 임금 격차가 바로 보상적 임금 격차예요. 그 예로 대표적으로 우리는 광부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4번이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부의 임금은 일반 공장 근로자의 임금보다도 높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71번.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역시 여러 차례 풀었던 것이에요. 노동조합 즉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해당 기업에서 임금소득의 상실분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조합 회원들은 파업 기간 동안에 딴 데 가서 알바해서 월급 못 받은 거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파업 기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2번에 사용자 이윤의 순 감소분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업 기간 동안에 재고 비축분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파업에 나서지 않은 사무직 인원들을 동원해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으니까 2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고요. 3번에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훨씬 크다고 했었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4번에 파업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타 산업의 생산량 증가를 보충하기도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72번 성과 배분제의 형태 중 스캔론 방식의 생산성 측정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이 스캔론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집단 성과 배분제예요. 집단적으로 성과를 배분해주는 형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매출액에 대해서 인건비의 비율을 이렇게 고정시켜 놔요. 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매출액이 증가한다거나 인건비의 그 지출액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 차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에요. 이게 스캔론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73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예요. 실업률은 20%일 때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수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데 지금 15세 이상 인구수와 취업자 수 그 어떤 무엇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라고 했었어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요. 15세 이상 인구수 분의 경제활동 인구수라고 이렇게 구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볼게요. 15세 이상 인구수는 딱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수와 비경제활동 인구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세 이상의 그런 인구수를 우리가 100%라고 했었을 때 15세 이상 인구는 100명이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수는 얼마냐? 경제활동 인구수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라고 했으니까 이 경제활동 인구수는 60명으로 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실업률은 20%라고 했으니까 실업률을 볼게요. 실업률이라는 거는 20%니까 20 이렇게 해놓고 경제활동 인구수가 60명, 실업자 수 모르니까 X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결국 실업자 수는 12명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니까 여기서 우리 취업자 수 구할 수 있죠. 경제활동 인구수가 60명, 실업자 수가 12명이니까 취업자 수는 48명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이렇게 100이니까 15세 이상 인구수 우리 100명으로 정했고요. 취업자 수 48명이라고 했었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48%가 이렇게 딱 떨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요. 19년도 1회차 79번과 비교해서 봐주시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74번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 경기적 실업이라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불경기란 얘기예요. 이 불경기 때는요.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에요. 유효 수요 증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총 수요 증대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돼요. 이 유효 수요와 총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시중의 통화량을
통화량을 이렇게 증대시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유효 수요 증대하고 총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것이죠. 뭐 재정 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대되겠죠. 조세를 감면한다든지 금리를 인하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75번.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 외국인들은 조합 활동을 별로 안 하니까요. 조직률 하락하겠죠. 그래서 1번, 3번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한다든지 노동자의 기호와 가치관의 변화, 즉 노동자가 최근에는 이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도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하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관세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높아지지만 그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래서 2번이 틀렸다. 76번.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와 통보가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업의 유형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대표적으로 해당되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77번. 연공 임금 제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임금체계 연공급이 있고 그리고 직능급이 있으며 직무급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이때 연공급 옛날 공무원 사회를 보시면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고용 안정 달성할 수 있죠. 왜 옛날에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한 이유가 뭐예요? 뭐 안전하게 그냥 평생 직장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3번, 1번, 3번, 4번 이렇게 다 좋지만 4번에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뭐 그런 거죠. 아무래도 연공 임금 제도는 인건비 부담 가중시키게 되고 하니까 전문 기술 인력을 그때그때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78번. 다음 중 가장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가 형태는 역시 단편적으로 외우는 문제네요. 근로자 중역 감사 역제에 의한 참가가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가 형태가 되고요. 이건 생산자 노동조합 생산자 협동조합이요. 생산자 협동조합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경영 참가 형태가 돼요. 79번. 어떤 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고 생산 가능 인구가 100만이고 취업자가 40만이라고 했을 때 이 나라의 실업률을 구하라 했어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참가율이 50%라고 했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100만이라고 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수는 그냥 암산으로 그냥 나오죠. 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의 50%니까 50만이잖아요. 50만. 물론 공식으로 넣어도 되죠. 경제활동 참가율 50%, 생산 가능 인구 100만,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X 곱하기 100. 이거 계산하면 50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취업자가 40만이라고 했으니까 실업자는 그냥 10만 나오죠. 암산으로 10만 이렇게 나와요. 이때 실업률을 구하라. 경제활동 인구 50만, 실업자 수 10만 곱하기 100 하면 벌써 딱 20%라고 답이 딱 이렇게 나오죠. 80번. 경기 침체 시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이 낮아져서 구직을 포기했다. 구직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직장 구하는데 실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켰대요. 왜냐? 지금 이거 볼게요. 경제활동 인구는 우리가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15세 이상 인구수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직을 포기했어요. 막 구직을 할 때까지는 이 사람은 실업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구직을 포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이 되어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실업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떤 효과냐? 실망 노동자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강혜진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